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의 3방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고전학파 시대에 나오죠. 자, 이 고전학파 1776년에서 약 1800 거의 70년에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가 고전학파인데, 자, 이 고전학파의 시대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생산비 가치설입니다. 즉,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산비는 바로 공급 측면입니다.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비용성의 원리를 또 근거로 하죠. 자, 이 비용성의 원리를 우리가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우선 공급 측면이죠. 자, 생산비는 공급 측면에서 중시되는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방식이 우리가 원가 방식인데, 자, 원가 방식에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임대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 이 1870년에 이 공급 측면에 우리가 비판하면서 나타난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한계 효용 학파가 나오죠. 자, 이 한계 효용 학파에 한계 효용 가치설이 나타납니다. 이때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인데 한계가 들어갔죠. 상품을 하나 더 소비함으로써 총 효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한계 효용의 크기, 이 한계 이 효용의 크기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한계 효용의 크기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800 우리가 70년에서 약 1800 우리가 1900년 이 시기에 나타난 우리 한계 효용 학파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여기는 수요 측면, 소비를 함으로써는 만족이니까 수요 측면을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방식이 바로 수익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 방식에는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죠. 자, 이때 수익환원법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대상 물건의 가액이 수익 가액이라면은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는 수익 임대료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나타나죠. 19세기 후반 1800약 우리가 나타난 90년대에 나타난 우리가 바로 신고전학파죠. 알프레드 마샬로 대표되는 신고전학파의 균형 가치설입니다. 균형 가치설은 뭐가 되죠? 이 수요 공급, 우리 공급 측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이 그림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마샬이죠. 그래서 마샬에 있어서의 균형가치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 이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나타난 방식이 우리가 비교 방식이 되겠죠. 자, 비교 방식은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과 크게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 가액이라고 하죠. 이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하나 더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죠.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이 3방식의 개요를 한번 보는데, 자, 원가 방식에서는 특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죠. 또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재생산이 가능한 토지인 조성지 매립지는 적용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감가상각 자산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조달 원가에만 치중하기다 보니까 대상 물건의 시장성, 수익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또 감가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뭐에 적용하죠? 이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하죠.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이 수익성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인 기업용 부동산이 있고, 또는 여기는 임대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죠. 그런데 수익분석법은 뭐죠?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임대용 부동산은 적용할 수 없고, 이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순수익,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이고 우리가 상당히 우수한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이죠. 자, 그리고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 사례를 시장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입니다. 자, 그리고 법적으로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한 사례를 수집을 해서 가격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고, 또 사례 수집이 곤란한 부동산인 학교, 교회, 사찰 등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거래 사례를 보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과정에 있어서 평가세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장단점에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